안녕하세요. AI 포텐데이 기술 미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텐데이는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의 해커톤 과정을 거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포텐데이에서 진행이 되는 고도화 트랙이라는 10일간의 추가 서비스 개발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선 5개 팀이 진행한 데모데이 발표회,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기술 미업이 있습니다. 총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요. 이렇게 포텐데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IT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물론 포텐데이 사이트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도 소개가 되지만 이 안에서 일어난 경험들이 더 많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경험을 함께 접할수록 이 경험의 크기가 저희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텐데이만 단순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술 미더이라는 작은 기술 공유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응답성을 어떻게 높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데이를 통해서 나온 서비스들을 한번 쭉 보면요. 총 20개가 넘는 서비스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 안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이퍼클로바 X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서비스 중에 오늘 총 4개 팀이 기술 미덕을 진행해 주실 연사로 나서 주셨고요.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발표를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토리별 서비스를 디자인해 주신 전담비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되네 팀의 토리별 프로젝트 UI UX 디자이너 전담비입니다. 저는 팀빌딩과 기획을 해서 AI 기술 그리고 협업 과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해커톤이 처음인 멤버로 팀빌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기회가 필요하고 좋은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AI 기술도 기술이지만 하나의 협업도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험난했던 고도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토리별은 104명의 부모님과 함께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정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부모님이 된 순간부터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의 마음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AI 챗봇 토리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이들하고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AI 음성 인식 기능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었어요. 모두가 고도화를 원했고, 하지만 개발자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참여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혼자서라도 프로토타입으로라도 고도화를 진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믿고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결국 백엔드 개발자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 디자인, AI 개선 등 가능한 팀원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결국 이렇게 고도화 트랙 완주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버브인데요. 다들 토리별 서비스 다 써보시고 이렇게 읽어봐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 환경 속에 가속화되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획을 짜게 됐는데요. 토리별이라는 귀엽고 또 아기자기한 세계관을 설정해서 AI 챗봇을 활용해서 대화나 감정 분석, 감정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서비스 방향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AI고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AI 페르소나는 찹쌀떡 톨입니다. 달나라 토끼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달나라에서 토끼가 떡을 이렇게 찌우면 이제 그게 토끼가 돼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캐릭터 페르소나를 설정했고요. 이제 가입하고 나이 적어주시고 정보 입력하면 토리와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토리와 대화를 하고 오늘의 기분이 어땠는지 남기면 그게 우주의 별이 돼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도 슬픈, 속상한, 걱정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전의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따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AI 백그라운드인데요. 저희는 목표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 향상, 그리고 그 감정 표현이 어려운 부모님을 위한 감정 상담사 챗봇 토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캐릭터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그리고 되게 귀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요. 주요 기능은 감정 인식 및 공감, 유도 질문을 통한 감정 표현을 확장시키고 안전하고 따뜻한 대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LLM인데요. 페르소나 설계는 성격을 귀엽고 좀 다정하고 발랄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친근하고 정서적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했고요. 대화 스타일은 무조건 반말을 사용하고 존댓말을 해 라고 해도 반말을 계속 유지하는 친근한 토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감정을 언급하면 그게 대화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화 안에서 슬프다고 했는데 또다시 슬픔을 묻지 않도록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주제에 벗어난 질문, 좀 아이들이 장난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정성과 적절성을 주기 위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감정 어휘 사전 기반으로 응답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흐름 제어 로직으로는 감정을 언급을 하면 공감을 해주고 유도 질문을 통해 대화를 확장하고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는 클로바 스튜디오 기능을 사용했고 튜닝 포인트로는 퓨셔 DC 기반 공간 구조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약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시나리오 자동 생성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문장 요약 모델 튜닝, 핵심 키워드 추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 목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호자가 아이의 감정을 빠르게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고요. 이 모든 기능이 클로바 스튜디오를 이용을 했지만 저희 이제 개발자분이 백엔드 개발자분이 안 계셔서 AI 개발자분과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고도화의 AI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AI 관련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포텐데이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예전부터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재능이 애매한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부족했는데 포텐데이 참여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UX 디자인이 AI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되게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세미나도 다녀보고 AI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와 UX를 결합한 분야를 연구하는 걸 목표로 세우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디자이너로서의 확신과 방향성을 찾고 또 나아가는 그런 저의 정말 좋은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 다 같이 작업한 작업물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주신 비사이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신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움을 더 이어나가서 더 좋은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클립업이라는 서비스이고요. 박기태님, 백엔드 개발자분이시죠? AI 기반 회의록 요약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의록 팀의 백엔드 개발자 박기태입니다. 오늘 스프링 AI with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502 AI 포텐데이에 많은 백엔드 개발자분이 스프링을 사용하여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 걸 최종 서비스 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스프링으로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스프링 AI라는 프로젝트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신 이후에 스프링 AI라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기시거나 도입을 고민해 보신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AI 소개, 두 번째는 스프링 AI와 클로바 스튜디오 연동, 세 번째는 저희 회의록 팀에서 개발한 클립업 서비스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AI의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챗 GPT가 등장한 이후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AI 모델과의 API 연동이나 다른 추가 기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파이썬 진영에서는
랭체인이나 라마 인덱스와 같은 강력한 A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프링 팀은 AI 기술이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걸쳐 보편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프링 AI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에 정식 프로젝트로 승격되었고, 2024년 첫 릴리즈가 출시된 굉장히 최신 기술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I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기반이 되는 추상화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코드 변경으로 여러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스프링 AI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허깅페이스 등의 주요 AI 모델 프로바이더를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채팅, 인베딩, 텍스트 이미지 변환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과 프로바이더 간 이식 가능한 동기식 및 스트림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벡터DB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저의 벡터 설치, 크로마, 포스트그레스QL의 피지벡터 등 다양한 벡터DB를 지원하고 벡터DB 간의 이식 가능한 메타데이터 필터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개발 편의인데요. AI 출력 모델을 포즈로 매핑하여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거나 툴 콜링, 옵서버빌리티, 이밸루에이션, 텍스트 스플리터 등의 AI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추가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및 벡터 스토어용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제공해서 간편하게 프로젝트에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프링 AI를 사용하면 얼마나 편하게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코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설정은 오픈AI를 사용한 스프링 AI의 챗 클라이언트 설정입니다. 오픈AI의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추가한 뒤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을 설정하고 스프링빈에 챗 클라이언트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챗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코드가 가장 기본적인 AI 모델과의 채팅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드는 동적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예시인데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이와 같이 단 몇 줄의 코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AI와 클로바 스튜디오의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2 AI 포텐데이를 통해 이미 클로바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스프링 AI와 클로바 스튜디오의 연동 과정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스프링 AI의 공식 AI 모델 프로바이더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한 설정만으로 스프링 AI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스프링 AI가 제공하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직접 필요한 구형 클래스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스프링 AI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참고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네, 역시 공식 AI 프로바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역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의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해야 되는데요. 스프링 AI 코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인터페이스 및 기능들을 위한 클래스가 존재하고, 스프링 AI 오토 컨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설정 없이 스프링 AI 관련 클래스들을 자동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스프링 AI 리트라이의 경우에는 AI 모델과의 HTTP 통신 과정에서 제시도를 처리합니다.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와 연동을 하기 전에 스프링 AI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결정했어야 했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챗 클라이언트와 벡터 스토어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스프링 AI의 소스 코드를 따라 구현해야 할 인터페이스를 찾아봤고, 챗 모델과 인베딩 모델이 이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들의 구형 클래스를 작성하고 스프링빈에 등록하면 제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챗 모델과 인베딩 모델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채팅 기능과 인베딩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클로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챗 컴플레이션 API와 인베딩 버전 2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API를 동기식으로 REST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 API를 동기식으로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HTTP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따로 소스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발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클립업 서비스의 레포지토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서비스 활용 사례를 공유 드릴 텐데요. 옆에 사진이 저희 회의록 팀에서 개발한 클립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회의를 녹음한 뒤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기능 중에서 AI 회의록 작성과 AI 채팅 기능에 스프링 AI와 함께 클로바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습니다. AI 회의록 작성에서는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챗 클라이언트를, AI 채팅에서는 벡터 스토어와 챗 클라이언트를 이용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클립업 서비스는 최대 1시간의 회의 녹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의 스크립트가 AI 모델의 1회 최대 토큰을 넘어가는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 AI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스플리터 중에서도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하여 토큰 기반으로 회의 스크립트를 나누어 각각 새 클라이언트에 회의록 작성을 요청한 후 하나의 회의록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AI 채팅을 위해 나누어진 회의 스크립트를 RAG로 생성하는 작업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작업을 코드로 표현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능에 대비해서 코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모두 직접 구현했다면 코드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공수도 좀 더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AI 채팅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퀘스천 앤서 어드바이저를 통해 관련 RAG를 수집하고 메시지 챗 메모리 어드바이저를 통해 이전 대화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정확도가 높은 AI 챗봇의 답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코드로 나타내 봤는데요. 두 가지 어드바이저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프롬프트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역시 제가 모든 기능을 개발했다면 코드의 길이나 개발 공수가 좀 더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스프링 AI with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스프링 AI 소개와 활용에 가까운데요. 기존의 파이썬 기반의 기술 스택을 통해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계시다면 스프링 AI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미 스프링 생태계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LLM을 이용한 AI 기능을 추가하거나 스프링 생태계에 익숙한 개발자가 새로운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AI와 클로바 스튜디오를 연동하는 과정은 사실 클로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스프링 AI에서 지원하지 않는 AI 모델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유사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리데리입니다. 요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리뷰 대리 작성 AI 서비스 개발 과정을 기획을 담당하셨던 재정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2 AI 포텐데이의 리데리라는 서비스를 만든 팀 고민 중독의 기획자 신재정입니다. 오늘 기술 미덕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 리데리를 좀 대표로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저희 서비스 소개, 개발 과정, 그리고 회고 순서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LLM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런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저는 포텐데이 전에 레그와 랭체인에 기반한 보험 상담 챗봇 개발에 참여해서 LLM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 한국어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하이퍼클로버 X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번에 포텐데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투표 원픽도 받아보고 또 고도화 트랙에서 2등까지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리데리는 서비스 이름 그대로 AI 리뷰 대리 답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자영업자들은 매장 일이 너무 바빠서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부정적인 리뷰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리뷰 관리를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뷰 관리가 쉽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서 말투를 그대로 반영한 맞춤 답변을 만들어주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리데리는 유저 고유의 말투가 담긴 글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업로드하면 말투를 분석해주는 기능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만능 답변을 생성해주는 기능, 고객 리뷰에 맞춤형 답변을 생성해주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의 메인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말투 스타일, 감정, 답변 길이까지 커스터마이징하는 45개의 스타일 옵션을 제공하고 또 적용된 말투를 해제해서 일반 말투의 답변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포함하고 싶은 문구를 답변에 알맞게 녹여내는 그런 부가 기능까지 좀 세심하게 기획을 하고 개발했습니다. 이외에도 리뷰 히스토리 기능이나 아니면 회원 정보 관리 기능 등 좀 서비스 전반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 놨습니다. 저희 리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로바 스튜디오와 OCR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클로바 스튜디오로는 한국어 LLM이 강점인 하이퍼클로바 X 엔진을 활용해서 말투 분석과 분류, 그리고 답변 생성을 하도록 했고, 클로바 OCR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속의 문자를 탐지해서 빠르게 텍스트를 추출해 내도록 했습니다. 실제로도 OCR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프로젝트 첫 10일 동안에는 답변 분류나 생성을 전적으로 프롬프트에 의지했습니다. 답변 스타일, 감정, 텍스트 길이 등 모든 조건을 프롬프트에 담아서 한 번에 처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의도한 출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반에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가져왔는데 꽤나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를 해뒀어요. 하지만 조건이 길어지고 처리할 게 많아질수록 모델이 어떤 순위로 조건을 처리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톤은 맞지만 맥락이 어긋나거나 내용은 괜찮지만 길이가 안 맞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결국에는 어떤 조건이 작동했는지조차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기간에는 기존처럼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프롬프트를 단계별로 나눠서 더 명확한 지시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먼저 1차 프롬프트에서는 하이퍼클로바 X에게 역할을 먼저 부여해줬습니다. AI가 당신은 리뷰에 답변을 다는 자영업자야 라는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리뷰에 응답할 내용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말투로 생성하도록 해뒀습니다. 그 다음 2차 프롬프트에서는 5개의 말투 스타일을 사전에 정의해 둔 뒤 앞서 1차에서 생성해 두었던 기본 답변을 페르소나에 맞게 말투를 번역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1차 프롬프팅을 통해서 기본 답변을 먼저 생성하고 2차 프롬프팅으로 페르소나 말투를 적용하도록 구조를 나누고 나니까 말투가 설정 값을 벗어나는 오류가 없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최종 생성 출력을 보시면 친근한 이모님과 같은 말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가 단계별로 부여받은 역할은 충분히 잘 수행을 해줬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개선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투를 분류할 때 특정 조건 하나에 걸려서 아예 다른 페르소나로 분류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눈웃음 이모티콘 아시죠? 이 이모티콘이 사실 어떤 말투에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추가 조건이 좀 더 겹쳐버리면 말투 분류를 아예 처참히 실패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5가지 말투별로 200건, 총 1000개의 행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말투가 적용된 답변을 텍스트 컬럼에 넣고 그리고 컴플리션 컬럼에는 페르소나를 매칭해줬습니다. 답변 스타일의 라벨링을 명확하게 하고 튜닝한 다음에 여러 번 QA를 해본 결과 튜닝 전에 발생하던 말투 분류 실패 케이스는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투마다 세부적인 표현 방식이 달라서 페르소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던가 실제로 자영업자가 쓰기에 억지스러운 과한 표현이 들어간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말투에 400건 이상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말투 번역에 사용했습니다. 기준이 될 일반 답변을 텍스트 컬럼에 넣고 번역 말투를 컴플리션에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말투가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튜닝했습니다. 원하는 답변 스타일을 일관되게 계속 지정을 해준 결과 이전처럼 억지스럽거나 스타일을 벗어난 표현이 나오던 문제가 대부분 사라졌고 또 전체적으로 응답 품질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그럼 이제 리데리의 튜닝 데이터셋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포럼에 있는 쿡북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엑셀로 대량의 입력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해당 쿡북이 게시될 때랑 달리 현재의 네이버 클로바 API 인증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베어러 인증 방식이라는 걸 코드에 추가해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쿡북에 적힌 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API 키 관련 오류가 나길래 저는 백엔드 개발자님께 양해를 구하고 API 키를 신규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해결이 안 돼서 추가로 찾아본 결과 이제 인증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되게 간편하게 데이터 1000개 뽑아냈겠네?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엑셀에 들어간 대량의 데이터셋 자체가 여전히 프롬프트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검수하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생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데이터셋이 곧 양질의 서비스니까 저희는 끝까지 검수를 마치고 튜닝에 사용했습니다. 네, 저희 팀 고민 중독은 처음에 6명에서 시작했지만 이후에 기획 2명, 디자인 프론트, 백 이렇게 1명씩 총 5명이 고도화 트랙에 참여하면서 약 한 달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각자 1인분 이상씩 했거든요. 뭐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협업으로 치열하게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나 프롬프트 실험하고 검증하는 순간에는 모두 합심해서 몰입하면서
함께 구체화했습니다. 또 문제 정의가 곧 서비스 방향 그 자체다라는 핵심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뷰 관리가 힘들다라는 그런 막연한 페인 포인트가 아니라 시간 부족, 정서적 스트레스, 답변에 대한 고민이 든다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정의를 하고 나니까 해결 방안과 솔루션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데리의 핵심 피처들을 먼저 잡았고 그 후에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부가 기능들을 덧붙여가면서 서비스를 더 디벨롭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도화 설계에 있어서도 좀 정말 중요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롬프트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로바 튜닝 기능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튜닝에 적합한 학습 데이터를 선별하고 때로는 또 과감하게 갈아엎기도 하는 그런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 성능 향상에서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프롬프트 설계를 넘어서서 데이터 기반의 AI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까지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네이버 클라우드, 비사이드 운영진 분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퀴즈 뉴스 사설 기반 스마트 AI 학습 서비스 개발 과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을 담당해 주신 세연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지금부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즈 팀에서 기술 미덕 발표를 맡게 된 백엔드 개발자 오세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마지막 발표가 되었는데요. 발표 구성으로는 기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유키즈의 협업 스토리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유키즈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대 청소년의 문해력 수준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사실과 의견 식별률이 OECD 국가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뉴키즈는 이런 문제에 주목해서 10대 청소년의 문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탄생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요 기능으로는 현재 맨 처음 메인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4가지 분야의 사설 선택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후에 난이도 선택과 빠른 사설 내용 파악을 위한 사설 요약이 제공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사용자가 선택한 사설을 기반으로 3가지 유형의 어휘 및 독해 퀴즈가 제공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 퀴즈를 통해서 어휘력을 상승시키고 시사 상식도 습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퀴즈를 풀고 난 이후에는 각 사설을 문단별로 사용자가 요약을 작성하면 해당 요약을 기반으로 AI가 상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요약에서 잘한 점과 보완할 점, 그리고 정답 AI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퀴즈는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우선 유퀴즈에서는 정말 많은 기능의 AI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설 분야를 분류하는 것부터 퀴즈 출제, AI 요약, 그리고 사용자 요약에 대한 피드백까지 총 4가지 기능에 대해서 AI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오직 클로바 스튜디오 플레이그라운드 챗 모드만을 활용을 했습니다. 팀 내에 별도의 AI 개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AI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바 스튜디오의 쉬운 접근성과 직관적인 사용 방식 덕분에 AI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프롬프트만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AI를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롬프트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프롬프트를 짜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능마다 프롬프트를 아래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AI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를 예시로 들자면 퀴즈 유형이나 피드백 평가 요소처럼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투나 답변 형식도 정해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DB에 저장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시 응답 및 답변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저희는 AI를 안정적이고 실제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건 역할 및 목표와 예시 입력 및 응답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AI 응답 퀄리티를 정말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역할 및 목표에서 꼭 생각을 해야 했던 건 한 프롬프트에는 AI에게 한 가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과 목표를 부여할 경우에는 답변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시 입력 내용과 해당 입력에 대한 AI 응답을 프롬프트에 포함을 함으로써 더 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외 케이스 처리에 대해서도 예시 입력 및 응답으로 정확한 상황을 제공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겪었던 문제를 짧게 말해보자면 고도화 이전에는 AI 요약 피드백의 답변 퀄리티가 낮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은 요약 피드백 생성 프롬프트에 AI 요약 생성과 피드백 생성을 한 프롬프트에 두 가지 역할로 부여를 하고 있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할을 따로 프롬프트 두 가지로 분리를 하였고, 이는 답변 퀄리티 상승과 답변 속도를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퀴즈는 어떤 식으로 뉴스를 수집하고 퀴즈 생성 과정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5시에 크롤러가 작동을 하고요. 수집한 뉴스 내용으로 분야 분류 AI를 요청하고 요약 AI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퀴즈 생성 AI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 뉴스마다 세 가지의 AI만을 요청하면 해당 기능 구현이 끝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때 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주어진 퀴즈 정답 옵션에 맞는 정답이 없다거나 AI 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응답 검증 시스템을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서 응답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AI를 만들어도 AI 응답에 예외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답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저희 유퀴즈는 기술적으로만 이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서비스가 진정으로 잘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 팀원 모두의 뛰어난 협업 스킬이 있었기에 무사히 잘 탄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유퀴즈의 협업 이야기로는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각각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유퀴즈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유를 많이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초반에 각자가 프로젝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지를 소통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직군과 협업 경험을 얻고 싶고 유저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다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원 모두가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계속해서 유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도화시키는 것을 공통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일치시키고 계속 환기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코드와 같은 원격 채널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디스코드로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매일 오전 스크럼 회의를 진행해서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두가 파악을 하며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채널을 따로 생성을 해서 QA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 즉시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완성도를 마지막에 빠르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반에 뉴키즈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효과적인 아이디어 구축을 위해서 그룹핑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서비스 주제 선정부터 핵심 기능 및 고도화 개선 사항 등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룹핑 함으로써 얻은 이점은 효과적으로 정리도 잘 된다는 점도 있지만 서비스 구조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팀끼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기획자도 함께 고민하고 피드백을 주는 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디자인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서비스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소통의 부재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퀴즈 탄생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이상으로 뉴키즈 팀의 기술 미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발표해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술 미덕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